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그 뭐 통신의 정보통신의 역사의 흐름에서 뭐 몇 가지 이렇게 좀 추출한 내용인 것 같아요. 타임스 오브 소셜 타임라인 오브 소셜 미디어인데 그 somewhat incomplete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담은 건 아니고 다소 완벽하지 않은 그런 뜻이죠. 그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소셜 미디어가 발전해 왔다. 타임라인이라는 게 이제 어떤 역사의 흐름을 의미하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포스털 서비스, 그야말로 이제 정보 서비스죠. 통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적으로 했을 때 이제 우편 시스템 또는 텔레그래프에서 전신인데 이건 뭐냐면 이 막대기의 모양을 가지고서 막대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막대기 모양을 가지고서 먼 거리에서 그 모양에 따라서 이게 무슨 의미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게 서로 통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그런 우리 생각하기 원시적인 것부터 해서 뭐 무선 라디오 또는 유선 전화로부터 출발을 해서 쭉 발전을 해서 뭐 요즘 여러분들이 아는 이런 세대들이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이 와중에 이제 그 인터넷의 시초가 되는 기술이 언제 처음 탄생했냐? 바로 이때 탄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터넷의 최초 초기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하고 또 좀 들어본 것들 이 중에 들어본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위키피디아 같은 거 있게, 페이스북 있을 거고, 블로거 이게 블로그의 시초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기반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다. 근데 그 이전에 인터넷이 예,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좀 쓰이던 것들이 있는데 이건 꼭 인터넷 기반은 요거다. 요거 꼭 인터넷 기반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도 활성화돼 있었던 건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것 비슷한 것들 중에 하이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는 유니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게시판 시스템인데 그 요즘 인터넷 그 커뮤니티 게시판 다 웹 기반이잖아요, 그죠? 웹 브라우저에서 뭐 메뉴 클릭해서 들어가서 한 건데 하이텔, 유니텔 또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데이컴 쪽의 건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이거는 그 텍스트 기반이에요. 마치 그 이 유닉스, 리눅스에서 커맨드 라인에서 명령어 입력하듯이 그 메뉴를 명령어로 입력을 하면 게시판이 이렇게 나타나고 거기서 내가 어떤 게시판을 선택을 하려면 또 게시판 이름에 해당하는 약어를 치면 그 게시판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게시물을 읽으려면 또 약어를 쳐서 몇 번, 뭐 R 몇 번 그러면 이제 몇 번 게시물 읽는다 그런 뜻이고요. 또 뭐 W 하면 글쓰기 이런 식으로 명령어로 해서 그 텍스트 기반의 게시판을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충 한 70년대 말부터 해서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하던 그런 것. 그걸 우리가 BBS라고 얘기합니다. 불레틴 보드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불레틴 보드라는 게 게시판, 불레틴이라는 게 이제 그 총알이라는 의미죠. 총알을 이제 보드에다 꼽는 거죠. 이게 실제 총알이 아니고 보통 앞점 같은 걸로 옛날에는 그 이렇게 보드가 있으면 그 코르크로 얇게 발라져 있는 그런 보드에 메모지를 이렇게 앞핀으로 꽂아 놓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글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던 보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게 전자적으로 텍스트 환경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불레틴 보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런 것들. 머드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게임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멀티 유저 던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동시에 게임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처럼 화려한 게임이 아니고
다 텍스트로 하는 게임입니다.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그래픽을 텍스트로 구현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경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블록 격파 같은 걸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블록 격파 해봤나요? 그 위에는 이렇게 블록들이 있고 밑에 바가 있어서 그 바, 그럼 탁구채 같이 생긴 거죠. 공을 튀기는 거예요. 공을 튀겨서 여기 블록들이 쫙 쌓여 있는데 그걸 공으로 때리면 블록이 하나가 격파가 되고 또 블록에 공이 맞으면 튀어나오면 어떻게 튀어나올지 이제 각도가 막 자유자재요. 그럼 거기에 또 내 탁구채를 맞춰서 또 공을 튀겨서 위에 블록을 격파시키고 그런 게임 들어봤어요? 블록 격파? 예, 그런 것들도 텍스트로 다 구현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블록 하나하나를 이제 텍스트의 그 문자들을 특수 문자들을 모아서 블록을 만들고 물론 그래픽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텍스트로 할 수도 있었죠.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개발된 서비스긴 한데 지금의 인터넷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의 그 그래픽이 화려한 또는 뭐 브라우저 상에서의 인터넷은 아니고 이것도 CLI 명령어 기반인데 채팅 플랫폼이었습니다. 채팅. 인터넷 릴레이 채팅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것도 뭐 그 내가 어떤 채팅방에 들어가려면 명령어를 입력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어떤 상대방한테 말을 걸려면 뭐 요즘 아마도 그런 것들을 그런 그 뭐랄까 그런 컨셉들을 그냥 계속 가지고 뭐 어디 채팅 들어가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슬래시하고 아이디 붙여서 뭔가 그 말을 쓰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채팅에서 채팅창에서 뭐 슬래시하고 아이디 붙이고 거기다가 말 쓰고 본 적이 없나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디한테 말을 건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슬래시 아이디가.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골뱅이 아이디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나오죠, 그죠? 그 아이디 클릭하면 골뱅이 아이디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슬래시 아이디 해가지고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 상대한테 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채팅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텍스트로 하던 시절이었어요. 아주 옛날 얘기 한번 해봤고요. 뭐 요즘은 뭐 이렇고요. 질문 없죠,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어떤 소셜 플랫폼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느냐 했을 때 이게 2024년 그 다음에 이게 2025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아주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는 페이스북이 가장 그 많이 사용되는 좀 보시면 30억 명 가량 되죠, 그죠? 예. 2025년 30억 명 정도 사용을 한다고 돼 있네요. 인스타그램도 거의 거기에 근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또 왓츠앱, 유튜브 저는 유튜브가 더 많이 사용할 줄 알았더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이걸 많이 쓰죠. 중국의 인구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다 보니 한 5위, 6위 안에 들어갑니다. 카카오톡은 여기서 보이지도 않죠. 지금 15개 정도 추렸는데 그렇고요. 이거는 과거에는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최근 자료가 없어서 그냥 제미나이로 만들었어요. 통계치를 주고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주네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메신저 앱이 가장 많이 쓰이냐 했을 때 뭐 이건 순위는 아니고 그냥 요 카카오톡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밖에 별로 쓰이지 않죠, 그렇죠? 이용자는 한 5천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밈 중에 하나가 인터넷 갈라파고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거의 갈라파고스화된 그런 서비스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 재작년에 왜 한참 그 논란이 됐던 라인 사태 기억하시나요? 일본에 넘어가느니 마느니 했던 그 라인이 더 사용자는 훨씬 많죠. 물론 여기 보시면 일본이 압도적으로 라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나라가 어딘가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어쨌든 동남아에서도 좀 쓰고 있고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페메라든가 페이스북 메신저, 미국, 북미 지역은 압도적이죠. 그죠? 러시아는 이제 텔레그램이 압도적인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예. 구소련 연방도 비슷하죠. 그죠? 역시 중국은 뭐 위챗 뭐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냥 현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 없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한 대로 과거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잘 인식을 못하겠지만 사실은 AI를 빼고는 사실 여러분들의 10대에서 20대 사이에 그렇게 큰 변화는 오히려 없었지 않은가 싶어요. 그 전에 훨씬 많은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된 게 최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AI가 들어온 게 최근이고 그럽니다. 사실 그 영상 통화라든가 인터넷 전화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미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술들이 뭐 지금은 뭐 너무나 자연스럽긴 하지만 이미 이전에도 다 있었던 거긴 합니다. 뭐 그렇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테크놀로지 then and now 입니다. 여기도 이게 이제 현황이었고 여기 테크놀로지 then and now 그러니까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알아본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then and now인데 그냥 now를 보여준 거고요. 그렇게 발전되어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전혀 과거에 없었던 시절을 상상할 수 없지만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no boundary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신에 있어서 더 이상 바운더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운더리라는 건 뭐 경계라든가 이런 뜻이죠. 경계가 없이 누구와도 통신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전 세계 유명 인물들도 다 아까 봤던 그런 SNS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거기에 뭐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것도 자유롭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킹 테크놀로지가 이제 진보됨으로써 우리 오늘날의 그 세계를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significant라는 건 이제 아주 그 대단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런 뜻이죠, change. 그래서 온라인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서 상호간의 인터랙션을 얼마든지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뭐 유튜브라든가 소셜 미디어라든가 또는 게시판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사회적인 또 뭐 상업적인, 정치적인 또는 개인적인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또 젊은 세대로서 그 젊은 세대의 어떤 뭐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교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생산성도 향상이 되었다. 정보들 온갖 정보들을 다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예전처럼 그런 정보들이 나한테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시사 저널이 있어요. 타임지라는 저널 아마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명 인물들이 가끔 타임지에 표지 인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게재되면 우리나라에서 한 번씩 소개가 되곤 하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간 시사지인데 옛날에는 그 타임지를 보려면 이제 외국에 구독 신청을 하고 그것이 이제 그 프린트물로 그 미국에서 우리 집까지 이제 우편으로 왔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나마 항공으로 오는 경우에는 좀 빠른 편인데 그래도 한 며칠 걸렸죠. 그럼 이게 만약에 배편으로 오면 이제 한 달 걸리는 거예요. 주간 시사지인데, 그러니까 그 시사를 한 달 뒤에 기사로 보는 거죠. 그거밖에 그 타임지를 접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www.time.com 해서 들어가면 아마도 타임지의 기사들을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가입을 해야 되는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부 기사들은 어쨌든 뭐 그런 세대가 된 거죠. 네. 그럼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나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그 K 컬처가 이렇게 글로벌화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뭐 유튜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또 얘기를 하죠. 그 중에 뭐 1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아시죠? 그죠? 예, 그걸 통해서 아주 전 세계 신드롬이 일어났었죠. 2010년대 초반, 2011년인가 2년 그때쯤.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때쯤이면 초등학교, 유치원 그때쯤인가요? 강남 스타일,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만큼 유명한. 네. 저기 어디죠? 삼성동에 가면 이것도 있잖아요. 이거 동상. 팔 모양 동상. 어쨌든 거기서 출발해서 지금은 뭐 BTS라든가 뭐 블랙핑크라든가 각종 아이돌 그룹들도 전 세계에 활약을 하고 있죠. 또 뭐 사실 뭐 K-팝 데이먼 헌터스는 뭐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기도 했고요. 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죠. 그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정말. 그렇게 됨으로써 그 휴먼 네트워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리어가 없이 상호 간의 연결이 가능해졌다 한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텔레컨퍼런스, 즉 그 화상 회의 화면이죠. 물론 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아주 익숙해졌지만 그 전에도 뭐 2000년대 초반부터도 아까 얘기했지만 뭐 2000년대 초반 또는 20세기 말부터 간간히 있었던 기술인데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결국 일반인들이 사용하게 된 거는 코로나 시대의 줌 같은 그런 도구들이죠. 그죠? 어쨌든 질문이 있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학습과 관련해서 우리 이 클래스도 뭐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든지 서비스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트, 다양한 그런 도구들 있고요. 뭐 이런 것 외에도 이건 이제 보통 메신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행위를 텍스팅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문자 보내기 이런 거. 영어로는 보통 텍스팅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블로그는 웹과 로그의 합성어죠. 줄여서 이제 블로그. 요것만 남겨서 블로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로그라는 건 기록이죠. 기록을 남기고 남들한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남들이 볼 수 있고 한 것이 이제 블로그인 거죠. 그다음에 뭐 팟캐스팅 같은 것들 있고. 그다음에 뭐 소셜 미디어 아까도 봤죠. 그다음에 컬래버레이션 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컬래버레이션 툴 이용을 해서 과제를 한번 첫 번째 과제를 해보라. 팀 과제를 그런 얘기 했었고요. 다 커뮤니케이터와 관련된 거죠. 또 위키.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은 이런 용어들, 뭐 텍스팅, 블로그, 팟캐스팅. 뭐 어떤 의미냐? 소셜 미디어, 컬래버레이션 툴, 위키. 위키는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정보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여러 사람이 그 정보 문서를 같이 협업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페이지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거는 뭐 나무로 된 위키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위키피디아라는 게
예, 각국에 활성화돼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위키피디아 코리아보다는 오히려 나무위키가 더 문서 양도 방대하고 내용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뭐 100% 정확하다 하고 보장은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 나무위키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위키피디아를 참조를 할 때는 항상 그 출처가 명확한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하기는 AI도 러닝을 할 때 이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를 이용해서 러닝을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뭐 대답을 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한 경우도 생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뭐 영향력이 큰 그런 매체인 셈이죠. 그 다음에 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과거에는 참 한 10년 전만 해도 많이 쓰던 그런 파일 공유 플랫폼이 있었는데, 피어 투 피어, 줄여서 이거 P2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파일을 그 다운로드 할 때는 보통 어떤 사이트에 가서 그 사이트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럼 그 파일은 누군가가 업로드를 해놓고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하고 그런 식이죠. 뭐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이 클래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이제 자료실이 있잖아요, 그죠? 자료실에 내가 자료를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면 누군가는 업로드를 하고 그것이 여기에 이렇게 서버에 저장이 돼 있고 사용하는 사람은 그 서버에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하고, 이런 방식인데 비해서 이 피어투피어 방식은 어딘가에 업로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컴퓨터에 존재하면 돼요. 내 컴퓨터에 있기만 하면. 근데 이제 내가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죠. P2P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도 P2P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내 파일을 누구나 다, 전 세계 누구나 P2P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유를 할 수 있는, 즉 다운로드 복사해 갈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따로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러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 안에 그 파일들이 일부가 존재하겠죠. 그럼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공유가 돼요. 그런 식으로 전 세계 누구나 서로 파일이 공유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피어 투 피어 방식이죠. 뭐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토렌트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토렌트 들어봤나요? 예,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본 학생이 있어요. 토렌트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써봤어요 혹시? 안 써봤어요? 보통은 그 과거에는 이게 이제 어둠의 경로로 뭔가를 다운로드 받거나 할 때 많이 쓰던, 예를 들면 불법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불법 그 뭐 음원이라든가 아니면 영상이라든가 그 방송이나 영화 뭐 그런 것들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또는 사실 그건 다운로드라는 개념이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그 일반 유저들 간에 서버 없이 그냥 개인끼리 직접 그것이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어 투 피어예요. 피어라는 게 이제 대등한 동료라는 뜻이죠. 그죠? 일반 유저들 간에 그게 어딘가에 업로드 할 필요 없이 서로 직접 교류가 전달이 된다는 의미에서 피어 투 피어죠. 근데 꼭 그렇게 불법 자료만 유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버를 갖춰 놓기가 좀 어렵지만 자주 이용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그 리눅스의 그 디스트리뷰션, 즉 배포판은 따로 자기네 리눅스 배포판을 서버에다 올려놓지 않고 그냥 토렌트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렌트로 해놓으면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는 그 파일이 그 다른 사람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는데 그것도 토렌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누구나 서로 간에. 그런 방식 때문에 오로지 나한테 파일을 가져가는, 다운로드하는 그 부하가 나한테만 걸리는 게 아니다. 그 다운로드를 하는 서로들 간에 그런 것들이 부하가 나눠져서 서로 공유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나요, 혹시?
이 토렌트를 뭐 여러분들이 쓸 땐 그게 뭐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그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공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기 있고 그 토렌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여기서 가져오겠지만 누군가가 처음엔 가져오겠지만 여기에 조금이라도 저장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은 여기서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럼 여기 또 저장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은 여기서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가 아니고 그 다음까지군요. 이것도 이제 네트워킹 투데이에 관한 얘기고 예,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까지는 커뮤니케이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일 워크에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느냐,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이버 워크플레이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재택근무가 아주 활성화되면서 아주 많이들 사용하게 됐죠. 그죠?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을 했었다. 이메일이라든가 비디오 메시징, 텔레폰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 뭐 물론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합친 개념이 이제 뭐 줌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죠? 여기다가 뭐 또 파일 전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했죠. 그다음에 이런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으로 뭐 그 교육 같은 것들도 많이 하게 됐다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복학한 학생들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예비군을 안 했을 텐데 그 예비군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매년 아마 학교에서 그 의무 교육 받는 게 좀 있죠. 뭐 그 학교에서의 어떤 생활을 하는데 어떤 필요한 필수적인 그 교육 같은 거 왜 연간 몇 시간 해가지고 그 뭐 매년 해요. 올해도 할 거예요. 무슨 안전 교육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네. 또 그 여러분들 상호간의 교류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의무로 받게 돼 있죠. 인터넷 통해서 보도록 뭐 그런 것들. 이제 과거에는 그런 걸 하려면 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날짜를 잡아서 다 모이게 해놓고 여기서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근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매년 뭐 몇십 시간씩 받으라고 하는데 거의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수업처럼 이렇게 해도 딴짓 열심히들 하기도 하니까 뭐 그게 그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뭐 플레이, 여가 시간 즐기는 거죠. 다양한 데일리 라이프에 네트워크들이 영향을 준다. 뭐 그런 사례들. 네, 이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 미세먼지의 지도를 볼 수 있는 건데 그 미세먼지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관측을 할 수 있는 관측이라기보다 뭐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한 가지는 일단 각 위치에 그 미세먼지 측정이 다 돼야 되죠. 그죠? 실시간으로 이 위치가 현재 미세먼지가 얼마인지 측정이 돼야 되고 그 정보가 어디론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수집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정보를 구성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과정이 다 이제 네트워크가 개입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바다에도 그러면 이런 미세먼지가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떠오르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바다에는 이렇게 그 뭔가 부표를 띄운대요. 부표라 해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공 같은 거를 띄워서 거기에다 이제 측정기를 달아놓고 무선으로 그것이 뭐 태양열을 쓴다든가 해서 이제 무선으로 전달이 되게끔 전송이 되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집을 한대요. 각 그 위치에 미세먼지 정보를. 뭐 육상이야 어차피 다 땅 위니까 그 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통신 수단이 있어야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뭐 클릭을 해보시면 사이트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요거는 캐스퍼스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보안 회사가 있죠, 그죠? 캐스퍼스키에서 제공하는 그런 페이지인데 전 세계의 그 보안 공격의 실시간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여기에 보시면 요런 것들이 다 보안 공격이 일어나고 있는 현황이 막 애니메이션으로 움직여요. 어디서 어디로 보안 공격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게 어떤 유형의 보안 공격이다 하는 것들을 이게 컬러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것을 찍던 스크린샷을 하던 그 시점에 한국이 그 인터넷 보안 공격이 가장 많이 받는 그러니까 당하는 42번째 국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물론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유럽, 러시아 이런 쪽에 보안 공격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44위네요. 이쪽이 화려하죠. 보시다시피 미국도 어디 갔냐? 미국은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그죠? 원래 이렇지는 않은데 뭔가 좀 이상한데? 지금 밤이라서 그런가? 지금 여기도 새벽일 텐데. 어쨌든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일단 이 캐스퍼스키에서 각 지역들의 보안 공격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갖고 있냐?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통 뭐 캐스퍼스키 방화벽이나 아니면 엔티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뭐 기업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런 데서 다 그런 뭐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면 다 캐스퍼스키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리포팅을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걸 수집해서 이렇게 만들고 제공을 하고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다음 페이지는 뭐 CCTV인데요. 두 군데를 한번 샷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어느 산 정상인데요. 요 글자가 있습니다. 읽을 수 있나요? 무슨 산인지? 네, 태백산입니다. 그래서 태백산 정상 천재단을 실시간으로 CCTV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안 나와 있나? 나와 있지는 않은데 클릭하면 마찬가지 여기도 갈 수 있는데 요 사진만 보고서 어딘지 혹시 여기 로마 아닙니까? 로마? 예, 맞아요. 로마에 뭘까요? 그 무슨 분수? 네, 분수. 예, 트레비 분수입니다. 예, 가봤어요? 전략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군요. 예, 유명 명소죠. 사실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가 없어요. 여기 지금 사람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는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은데 이게 언제냐면 코로나 때예요. 예, 다 막혀 있을 때 여기 보시면 경찰만 있습니다. 다 경찰만 서 있어요. 못 오게. 그런 시절에 찍은 거예요. 이게 귀한 상황이라 이게 사실 제가 이걸 매년 업데이트하는데 아주 귀한 상황이라 이건 계속 쓰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 18일. 예. 근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지금 현황을 볼 수 있죠. 현황을 보시면 지금 이태리의 시간은 세상을 보는 화이트적 감각. 우린 화이트여야만 했다. 카메라가 해주는 지금은 새벽이니까 새벽 뭐 한 지금 12시니까 7시간 정도 빼면 새벽 한 4, 5시쯤 되겠죠. 그죠? 4시쯤 돼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이 없죠. 요거는 근데 낮인데 한낮인데 사람이 없죠. 그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새벽 3시 37분이군요. 네. 이 시간에야 뭐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도 한두 명은 있네요.
그죠? 예. 없진 않아요.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항상 이렇게 경찰차가 와서 순찰차가 항상 있습니다.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태백산 정상이고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스크린샷을. 눈이 제법 쌓여 있네요. 사실은 제가 올 겨울에 한번 가볼까 하다가 그래도 눈이 좀 있을 때 가자 싶어서 했는데 별로 눈이 없어요. 예. 지금 이것도 실시간으로 지금 이분이 열심히 촬영을 하고 계시네. 뭔가 기념 촬영을 하시나 봐요. 예. 뭐 프레임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아서 좀 뚝뚝 끊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할 수 있고 그 전 세계의 현황을 그냥 즉시 이렇게 눈으로도 볼 수가 있고 물론 기사로도 열심히 쏟아지죠. 실시간으로 또는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사가 아니더라도 뉴스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지구촌의 그 현황을 즉각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봤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컬래버레이션 툴에 관한 랩인데 이건 아까도 했지만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네트워킹 투데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두 번째 providing resources in a network. 첫 번째 섹션의 두 번째 주제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통한 그 정보의 제공 방식 뭐 이런 걸 제공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와 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요소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종류의 네트워크들이 있냐 하는 네트워크 유형들을 이제 사이즈로 한번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어떤 네트워크들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 가정에도 네트워크들이 다 있다. 뭐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공유기가 있는 가정은 뭐 네트워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공유기를 통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아니면 뭐 TV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연결이 되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가정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설명은 여기 이렇게 connects a few computers to each other and the interne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몇 대의 컴퓨터와 그다음에 인터넷 연결을 시켜준다. 물론 컴퓨터뿐만 아니고 이제 무선으로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프린터 이런 거. TV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요즘 IPTV 해서 인터넷 회선으로 TV 다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사실 TV를 잘 보는 세대는 아니죠, 그죠? 보통 TV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리모컨을 쥐고 거실에서 또 그러고 계시죠. 어쨌든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규모가 큰 걸로 가면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규모 네트워크 중에 이제 스몰 오피스라는 건 이제 그 작은 사무실 규모,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하나의 사무실에 있는 그런 규모를 의미하죠. 이렇게 가다 보면 상가에 조그마한 가게들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서 뭐 한 10명 이내 정도의 그 사무실 정도 규모. 그런 걸 우리가 뭐 스몰 오피스 또는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무실을 꾸며 놓기도 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홈 오피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줄여서 이거를 SOH 보통 이렇게 줄여 쓰기도 합니다. 스몰 오피스, 홈 오피스, 뭐 소호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규모의 네트워크. 그래서 그 홈오피스 내의 컴퓨터들의 연결 또는 어떤 기업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그 외부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리모트 오피스 이게 이제 홈 오피스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원래 기업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여기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 홈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케이스를 의미하는 거죠. 이 네트워크가 이제 홈오피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홈오피스에서는 이 기업의 네트워크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access to centralized shared resources. 이건 뭐냐면 이 기업 내에 어떤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직원으로서 여기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정보들을 이제 액세스하는 거죠. 그럼 그런 직원들이 요즘은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이런 그 홈오피스 인원들이 여기에 있는 그 자원들을 이제 원격으로 다 이제 접속해서 리소스들을 사용하게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됐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홈오피스들이죠.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 투 라지 네트워크, 좀 더 규모가 커져서 이제 중규모 또는 대규모의 네트워크 사이즈. 여기선 지금 계속 그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의 대수라든가 네트워크의 복잡도 정도를 가지고 이제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 학교도 여기에 속하는 정도가 되죠. 보통 우리 학교 내에 그 컴퓨터 대수가 대충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2,000에서 3,000대 정도 돼요. 여기 1,000대 이상이니까 뭐 대략 이 정도 범위에 속하겠죠. 그죠? 물론 우리 학교보다 뭐 작은 규모의 예를 들면 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들도 아니면 뭐 어떤 조그마한 기업들 이 근처에 있는 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략 이 범주 안에 들어가겠죠. 그 규모를 뭐 대략 규모로 따졌을 때 이렇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가면 이제 이거는 하나의 네트워크라기보다 이러한 네트워크들이 상호 연결된 전체 네트워크를 의미하죠. 인터넷이 결국은 여러분들 가정도 인터넷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재택용 사무실이라든가 소규모 사무실도 또 인터넷에 연결되고, 우리 학교도 인터넷에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고, 물론 인터넷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라기보다 그것도 인터넷도 결국은 뭐 다양한 그 ISP들, 즉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LG 플러스나 KT나 SK 브로드밴드나 이런 회사들이 나름대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고, 그러면 사용자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연결을 하죠. 돈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이런 네트워크들이 다양한 인터넷에 연결되고, 그런 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또 자기네들끼리 상호 연결이 되고, 뭐 국내가 그렇다면 이제 또 그것이 국외의 다른 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하고 연결이 돼서 또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러분 월드와이드 네트워크 인터넷이 되겠죠. 질문 있나요? 그냥 규모적으로 이렇게 크기로 보면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거기에서 사용되는 장비들 중에 이제 엔드 디바이스들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디바이스라는 얘기는 한번 얘기했죠, 그죠? 끝에 있는 장치다. 네트워크의 맨 끝에 있다. 이 끝이라는 의미는 정보가 거기서 끝난다. 즉, 뭐 어디서부터 흘러온 정보가 거기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거기서 다른 데로 진행할 데가 없고 거기서 끝난다. 물론 그냥 거기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죠. 거기서 사용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하는 의미죠. 우리가 중간에 네트워크 장치에서 그 정보를 이용하지 않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장치는 끝에 있는 장치가 아니고 중간에 이제 거쳐가는 장치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여러분들 PC나 아니면 뭐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죠. 그들이 네트워크의 끝에 연결돼서 최종 정보가 도달하는 그런 장치들, 또는 거기서부터 정보가 출발하는 장치들을 우리가 엔드 디바이스다 그러고, 영어로 이것도 영어지. 한글로 뭐 단말기다, 단말장치, 단말기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단어로는 호스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런 호스트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 서버 구축에서 얘기했듯이 서버로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떤 컨텐츠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서버가 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입장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엔 디바이스에서는 정보가 최종 도착해서 소비를 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거기서부터 정보가 출발하기도 하죠. 그죠?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여기 메시지라는 건 결국은 정보를 의미하고요. 그 정보의 시작점, source or destination, 도착점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서버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다. 즉, 이 엔드 디바이스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서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or 클라이언트들일 수 있다. 또는 둘 다일 수도 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장치에서 내가 정보를 다른 곳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는 동시에 내가 정보를 또 제공하는 입장이 되면 내가 서버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다. 엔드가 되는 거고, 나는 오로지 정보를 사용하기만 한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또는 나는 오로지 정보를 제공하기만 한다. 그러면 서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버는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요청을 해서 그 받은 정보를 표출해주는 그런 입장. 그래서 뭐 어떤 서비스가 있냐? 이건 뭐 서버 구축에서도 했습니다만 이러이러한 서비스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그런 관계는 뭐 1대1 관계일 수도 있고 1대 다, 다대 1, 뭐 다대 다 관계를 맺어서 할 수 있다. 즉 서버가 한 대 있고 클라이언트가 한 대 있어서 이 서버에 오로지 한 대의 클라이언트만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가 한 대 있고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뭐 접속을 하는 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여러 대의 서버를 내가 여기도 접속하고 저기도 접속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서버에 접속을 할 수도 있고 뭐 등등 그런 얘기예요. 예. 뭐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네? 네. 오케이. 네, 쉬었다 합시다.